안녕하십니까. 하이데거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강의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의 나중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정표 1권에 있는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는 세 부분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죠. 들어가는 말이 있고 본 강연이 있고 나중말이 있는 것이죠. 본 강연은 1929년에 작성되었는데 나중말은 1943년에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말은 1949년. 그래서 전체 이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는 근 20년의 간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강연이 작성된 지 14년 만에 나중말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14년이 흘렀다는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본강연에서 나중말로 넘어오는 과정은 그 가운데 하이데거가 전회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겪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이데거 사유의 전체 그 길이 바뀌었다 이런 것은 아니죠. 존재 사유라고 하는 한 길을 걸었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접근법이 달라지고 심화되고 이랬던 이제 전회가 있었기 때문에 본 강연은 전회 이전인 것이죠. 전회 이전의 끝자락에 본 강연이 이루어졌고 이 나중말은 전회가 이루어진 다음에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가지고 작성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강연은 전기 하이데거의 특징을 보여주게 되고 나중말은 후기 하이데거의 특징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이데거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나중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중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이 여전히 하나의 물음으로 남아있는 사람에게 나중말은 더욱 시원적인 머릿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음이란 말이 계속 나오게 되죠. 사실 본 강연에서도 이 물음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강연의 주제는 형이상학적 물음이었죠. 그래서 이제 본 강연은 이 물음의 전개, 해명, 대답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래서 형이상학적 물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나중말로 넘어와서는 이 강연의 제목이었던 본 강연의 제목이었던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물음이죠. 제목이 물음이죠. 이 물음이 아직도 물음으로 남아있는 사람, 계속해서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물음으로 남아있는 이 사람에게는 이 1943년에 쓴 이 나중말은 더욱 시원적인 머릿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중말을 깊게 이해하게 된다면 이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의 본 강연의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말에 오게 되면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물음은 형이상학을 넘어서는 물음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음은 사실은 형이상학을 묻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형이상학을 넘어서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 물음 자체가 형이상학을 극복해낸 그런 사유에서 발언이 나오고 그런 사유를 통해서 형이상학을 넘어가려는 물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새로운 부분이죠. 그래서 나중말의 단계에 오게 되면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본래의 의미는 형이상학을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형이상학의 극복이라고 하는 주제하고 맞물린다는 거죠.
본 강연에서는 이러한 이제 뉘앙스가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이상학의 극복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 본 강연을 되돌아보게 되니까 이 본 강연은 원래 형이상학을 넘어가고자 했던 그런 이제 그 의미를 가진 그런 강연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극복하고자 했던 형이상학의 언어로 말해야 된다는 것이 이 본 강연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형이상학의 본질에 대한 물음,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이걸 논의할 때 과학적으로 물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아주 통속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통속적인 생각이 이런 것이죠. 메타피직이라고 할 때, 이 메타피직이라고 하는 것은, 피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연학이죠. 메타피직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학 뒤에 자연학을 넘어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피직을 하려면 자연학으로부터 출발하고 자연학의 기초를 둬야 되고 자연학을 아주 잘 소화해 가지고 그 토대 위에서 자연학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형이상학의 본질도 과학적으로 물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 근대의 탐구, 근대라고 하는 것은 표상과 제작이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시절이죠. 그래서 이제 존재자에 대한 고대나 중세와는 다른 표상 방식과 다른 제작 방식을 사용하는 그런 이제 시대고요. 특별히 이제 힘의 의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특성에 사로잡혀 있는 시대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상, 제작,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특징이 뭐냐면 힘의 의지. 그래서 의지가 마음대로 조작하고 다루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특성에 사로잡혀 있는 시대가 바로 근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대는 특별히 이제 존재자의 존재자성이 뭐냐 바로 의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의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존재자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존재자하고 존재는 다른 거죠. 존재자하고 존재는 다른 것인데 존재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존재자의 특징을 이렇게 이제 그 보편적으로 추구해 가지고 개념화한 것이 바로 존재자성인 것이죠. 그래서 이 존재자성하고 존재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이데거 사유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존재자성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형이상학에서는 존재자성을 존재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데아죠. 이것이 계속 발전해 가지고 이제 근대, 현대에 이르게 되면 의지가 이 존재자성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존재자성의 하나의 이제 그 어떤 대답으로서의 이 의지, 존재자의 존재자성으로 이해되는 의지는 이제 존재자는 뭐냐? 현실적인 것이고 이걸 내가 대상화해 가지고 조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지, 이런 이제 그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근대의 근대 과학, 근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그 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과학의 방식으로, 근대 과학의 방식으로 형이상학을 넘어서는 이 물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의 방식으로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든지, 과학의 방식으로 형이상학을 극복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 근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자를 대상화하고 존재자를 계산하고 의지의 의지, 이 의지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이데거가 힘의 의지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또 다른 힘의 의지, 힘의 의지는
의지의 의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의지의 의지입니다. 에 의해서 성립된 하나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근대 과학을 통해서 의지는 자신의 본질의 지배를 확보하는 거죠. 이런 이제 근대 과학의 진리는 바로 존재자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자의 진리로는 존재 진리로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형이상학의 문제이기도 하고 특히 근대 형이상학, 근대 과학의 한계이기도 하다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비판 의식에서 형이상학에 대해서 새롭게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형이상학의 극복이라고 하는 어떤 맥락에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자의 진리의 역사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 강연에서는 형이상학은 긍정적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전해를 거치고 나서 형이상학의 극복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하이데거에게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존재의 진리가 아니라 존재자의 진리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자의 존재자성, 이것을 개념화함으로써 존재자가 무엇인지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은 존재자의 존재자성에서 존재를 사유한다는 이런 잘못된 방식의 존재 사유의 그런 이제 역사를 밟아왔다는 거죠.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존재자의 존재자성을 존재로 사유하는 이런 사유 방식에서는 존재 진리에 대한 사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우 오랜 그런 이제 형이상학의 역사에서 존재 진리가 미지의 상태로 남아 있고 근거도 전혀 제시되지 않은 그런 바탕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존재 자체가 자신의 진리 안에 머물고 있고 존재의 진리가 진리의 존재로 현성한다면, 자, 이것은 이제 하이데거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존재의 진리와 진리의 존재. 그래서 존재 진리가 진리의 존재로서 배젠 현상한다면, 그러려면 이런 이제 경우에는 형이상학이 그 근본 바탕에서 무엇인가 하는 물음은 필연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물음은 형이상학적으로 사유해야 되는 동시에 형이상학의 근본 바탕으로부터 사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형이상학적으로 사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존의 형이상학적 사유가 있는 거죠. 서양 전통에서 형이상학적 사유가 계속해서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은 뭐죠? 바로 존재자의 존재자성을 존재로 생각하는 잘못을 저질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 존재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거죠. 이 존재 자체는 바로 진리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존재 자체가 진리로 현성하게 된다면 이제 형이상학을 이런 영역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이게 형이상학의 근본 바탕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런 식으로 묻게 된다면 바로 이런 이제 이런 식의 사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형이상학적으로 사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이상학의 근본 바탕, 존재 자체, 존재의 진리, 진리의 존재, 이런 사유를 하게 되면 이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사유하는 자체가 바로 형이상학의 극복이 되는 거죠. 이걸 생각하게 되면 바로 형이상학의 극복이 되는 거죠. 이러한 방식으로 사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물음을 이제 후기 사유로 접어들어 가지고 형이상학의 극복이라고 하는 틀에서 새롭게 의미새김을 했던 그런 이야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까지 해놓고 나서 본래 이 나중말의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로 운을 떼냐면 물음이란 걸 또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물음. 그러면서 이제 이 물음과 대답의 관계라는 것을 또 다루고 나서 더 본격적인 내용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하이데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강의의 사색 과정을 함께 밟아가려는 모든 시도는 장애에 부딪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강연을 했는데 이 하이데거의 생각을 함께 밟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장애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이 뭐야?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거 뭐, 왜 이렇게 하면서 못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의문점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마음에 거부감도 생기고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로써 물음이 더욱 참다운 물음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강의를 함께 따라가고 있을 때 이 하이데거가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강의를 함께 사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강의를 듣는 것은 강의를 들으면서 하이데거를 따라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함께 사유하는 이 이제 그 발걸음에서 두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사유 영역에 있는 수수께끼로부터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심오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또 다른 것은 사유할 수 없는 무능력과 사유하지 않으려는 무의지로부터 발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과학적인 어떤 역량이 부족하다거나 논리적인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유를 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유를 할 수 없는 무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참 생각 없이 산다 이런 말이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으로 뛰어나고 과학적으로 뛰어나고 과학을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유를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유를 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하이데거의 강의를 따라가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장애 가운데 특별히 이 한 가지 사유 영역의 수수께끼, 사유 영역이 너무나도 심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수께끼가 발생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원래 이게 이렇게 어렵고 난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다른 장애물, 이것은 이제 극복되어야 될 그런 이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장애가 등장할 수 있지만 강의 듣다가 이렇게 이제 그 막힐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나쁜 거는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음은 더욱 참다운 물음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돼서 참된 물음은 대답이 주어졌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진정한 물음인 것이죠. 그래서 물음과 대답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제기되게 되면 대답이 주어지게 되겠죠. 사태에 알맞는 좋은 물음은 대답에 이르는 다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대답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물음의 과정이 잘 진행돼 가지고 마지막 단계에서 좋은 대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대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물음은, 참된 물음은 대답이 주어졌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시 또 다른 물음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또 대답이 주어지게 되고, 이 대답도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물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하나의 대답은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물음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대답이 주어지게 되면 또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물음으로 진행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물음의 발걸음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대답들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물음의 지속력에 의해서 대답의 지탱력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대답은 책임짐의 시작이고 책임지면서 대답할 때 물음이 또 근원적으로 더 깨어나게 되는 이러한 물음과 대답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면서 막힌다든지 이해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쁘게 생각한 것은 아니고
이것이 이제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더 깊은 물음으로 점점 더 나아가는 그런 이제 도정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나중말의 본래 주제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가 서론이었어요. 굉장히 길었죠. 네,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 주제, 본래 주제는 뭐냐면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본 강연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글이 발표되고 나서 많은 비판과 의문과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나중말은 14년 후에 작성된 거지 않습니까? 1943년에. 그래서 그간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구심과 오해와 비판, 이것을 좀 정리해가지고 대답할 필요를 느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답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강연을 들어보니까, 물을 형이상학의 유일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 올려놓고, 무 이야기만 잔뜩 했다는 거죠. 근데 무는 단적으로 없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면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어 버려서 이 무의 철학은 완성된 허무주의다. 한마디로 뭐라고 비판한 거죠? 하이데거의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는 허무주의적인 작품이다라고 비판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 불안과 관련된 겁니다. 이 강의가 또 억눌린 기분인 불안을 뭐라고 부르냐면 근본 기분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불안은 겁먹고 비겁한 심리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의연한 태도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불안의 철학은 행위의 의지를 마비시킨다는 거죠. 사람을 겁먹게 하고 억눌리게 하고 비겁하게 하고 용감하고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이제 불안의 철학은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철학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비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못하게 하는 행위의 의지를 죽이는 그런 철학이다. 이런 이제 비판이 있었던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던 논리학, 형식 논리학, 특히 기호 논리학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것은 이런 이제 사유는 진리에 대한 판단을 우연한 기분에 떠맡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가 아니라 기분이라고 하면서 기분은 논리보다 더 이렇게 이제 강조하게 되니까 이런 이제 감정만이 판치는 철학이다. 기분이란 감정만이 판치는 이 철학은 정확한 사유, 이그젝트한 사유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논리에 기반한 그러한 합리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안전하게 확고하게 행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이제 사유다. 이렇게 이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반응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를 이제 한번 다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의구심이 제기됐는데요. 이런 이제 세계의 명제, 하이데거의 강연은 허무주의다. 불안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행위의 의지를 마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논리학이 아니라 기분에 의거한 이런 감정적인 그런 이제 사고방식이고, 이런 것들은 정확한 그런 합리적인 행위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감정적인 그런 철학이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것은 이를 올바르게 이런 문제 제기를 대하는 것은 이 강의를 다시금 철저하게 사유해 보게 되면 이런 이제 이의 제기에 대해서 잘 대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기분적으로 조음하는 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죠? 사실은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를 통해 가지고 무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기분적으로 조음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무는 곧 존재죠. 존재의 한 측면이죠. 이 무가 이 모든 존재자를 부정하는 그런 텅 빈 부정,
이걸 텅 빈 부정이라고 하죠. 정말 이게 이런 이제 그 존재자에 대한 부정 속에서 이 무가 나올 수 있는지, 혹은 이제 이 이제 불안에서 존재자와 구별되는 존재가 드러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인 학문들은 존재자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존재자로부터 존재자성을 구하고, 이게 이제 이 존재자성이 바로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학문을 전개시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 주장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존재자 전체의 어, 부정. 존재자를 부정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 이야기하냐면 무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전통적인 그런 사고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 전혀 다르죠. 하이데거는 이 무에서 불안에서 존재자와 구별되는 존재 자체가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존재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 불안의 기분, 이 기분은 근본 기분인데, 이 근본이 어디서 조음되어 왔냐는 겁니다. 이 불안은 슈틴뭉이라는 거죠. 슈틴뭉이라고 하는 게 조율되고 조음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거 어디서 왔느냐? 바로 무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무가 바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런 존재자를 탐구해가지고 존재자를 부정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이데거가 강조하는 길은 이 길이 아닌 거죠. 이런 이제 전통 형이상학의 길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 이 길, 이걸 지금 하이데거가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탐구가 끝없이 존재자를 찾아낸다고 해도, 모든 존재자 다 탐구하고 공부하고, 학문의 분야가 얼마나 넓습니까? 모든 존재자를 다 이렇게 대상으로 삼아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존재자를 철저하게 샅샅이 탐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존재자성도 이렇게 도출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도 존재자에 대한 탐구는 존재자를 만날 뿐 존재를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단적으로 잘라 말해서 전통 형이상학의 길로는 존재에 다가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에 대한 학문을 총망라해 가지고 존재자성을 도출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형이상학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존재라는 것이야.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탐구는 이미 존재자에 집착하기 때문이고,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는 존재자의 어떤 성질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존재자에게 존재하도록 베풀어주는 그 존재의 광대함을 무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무에서 경험해야 될 그것은 뭐냐? 이것은 바로 존재 자체인 거죠. 그래서 존재가 없다면 모든 존재자는 존재 상실에 머물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존재자를 존재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에서 경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존재의 10년에 감추어진 그 본질이 불안 속에서 물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물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는 존재자 없이 현상하지 않으며 존재자는 존재 없이 있을 수 없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심오한 하이데거 사유의 긴장과 논란의 어떤 이제 중심에 오게 되는데요. 하이데거가 1943년에는 존재자 없는 존재를 고민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는 다시금 존재와 존재자의 이런 상호 연관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최종 판본의 어떤 이제 그 본문에 따라서 이야기하게 되면 존재는 존재자 없이 현상하지 않으며 존재자는 존재 없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이제
존재와 존재자의 상호 연관,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존재의 진리에 속해 있다면 이 존재 상실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무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존재가 없다면 존재자는 존재 상실에 머물게 되는데 이것도 그저 아무것도 아닌 무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의 다의성이 이야기되는 거죠. 이 무라고 하는 것도 단순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이데거 사유에서는 굉장히 다의적인 것이죠. 우선 존재자가 아닌 것으로서의 무, 비존재자로서의 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전통 논리학이나 형이상학에서의 무 개념인 거죠. 존재자가 아닌 것이 이제 무니까. 하이데거의 무는 존재 자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존재 자체로서의 무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존재가 없다면 존재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때 그렇게 되면 존재를 상실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존재자도 이런 존재 상실도 일종의 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와 무의 다의성까지 이야기한 하이데거는 이제 주제를 더 전환시켜서 불안과 존재의 경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제기가 우선 무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비판했었던 거죠. 이제는 두 번째로 불안 문제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자와 다른 이런 존재의 경험이 불안을 선사한다는 거죠. 자, 그럼 불안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또 더 디테일하고 더 심층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불안에서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냐면 10년의 경악스러움을 우리에게 일으키는 말 없는 소리가 불안에서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10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경악스러운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일으키는데 이때 말 없는 소리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말 없는 소리. 자, 그래서 이 소리가 조음이 되게 되면 이것이 이제 불안으로 이렇게 불안의 기분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조음이 되어서 이제 불안이라는 근본 기분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또 무하고 연관된 것이죠. 바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다 이렇게 무에서 유래하는 거죠. 10년의 경악스러움, 말 없는 소리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이제 무로부터 이렇게 유래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존재와 무라고 하는 이런 존재와 연관된 어떤 것으로서의 불안인 것이죠. 그래서 10년의 경악스러움을 일으키는 말 없는 소리, 이것이 이제 이 소리에 의해서 불안이라는 기분이 조음되는 것이고 이것은 무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심리 상태로서의 불안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인간학적으로 불안을 이해하는 이런 정서, 정념, 정동 이런 식의 이제 불안 이해는 하이데거가 지금 생각하는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강연의 사유 과정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강의는 존재의 소리에 유념하는 가운데 존재의 소리에서 나오는 울림을 사유하는 그런 강의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이제 존재의 소리 이것은 결국에는 무에서 존재를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에서 존재를 경험하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소리, 소리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에는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언어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로직이라고 하는 거, 로직, 이것은 이제 로고스에서 유래한 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로 발화되는 어떤 이제 말과 연관된 것이라면 하이데거는 침묵학, 지게틱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침묵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말 없는 소리와 관련된 학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로직이라고 하는 이것은 로고스에서 유래한 거죠. 이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러한 논리학, 이런 이제 언어학,
이보다 한층 더 근원적인 것이 바로 말 없는 소리와 연관된 침묵학인 것이죠. 이것은 바로 존재의 소리, 존재의 언어, 이거하고 연관된 것이고 한층 더 심층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것과 연관된 것이 바로 뭐냐? 불안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는 불안은 더 이상 뭐 정서라든지 정념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관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불안에 대한 마음의 준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면 불안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오직 인간의 본질을 요구하는 최상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의 열린 터전에 내존해 있으려는 그런 이제 태도,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불안에 대한 마음의 준비 다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존재자 가운데 인간만이 존재자가 존재한다는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이도 하나의 이제 기분인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의 본질에 있어서 존재 진리에 다가가도록 부름받은 자는 언제나 본질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기분 잡혀 있고 조음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이러한 존재의 소리에 이렇게 열릴 수 있는, 존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기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중한 그런 이제 존재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년에서 경악하는 본질적인 불안 가까이에는 경외함이 있다. 쇼이라고 하는 거죠. 경외함. 그래서 이제 경이로움, 경악, 경외,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분들인 것이죠.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철학의 제1시원을 열었던 그런 이제 기분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악과 경외도 굉장히 중요한 기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외는 인간이 고향에 머무는 아늑함을 느끼게 되는 장소, 이런 이제 인간의 본질이 거주하는 오르트샤프트, 이런 근원적인 장소를 환히 밝혀주는 그런 또 기분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바로 불안뿐만 아니라 경의, 경악, 경외,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저 기분이나 정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그 근원적인 장소를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장소. 그렇기 때문에 존재와 연관된 그러한 이제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에 대한 불안. 이것은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불안한 안에 이제 그 네거티브한 정서고 행동도 못하게 하고 사람을 겁먹게 하고 이런 식의 이제 이런 불안에 대한 소위 말하는 불안. 이것은 오인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본질적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물을 견디게 하는 그런 담대함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불안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인간 존재의 연관을 중시할 때 물을 견디는 담대함에 이르게 하고 이러한 담대함은 존재의 공간을 인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한 밝힘으로부터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진정한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담대한 것이고 물을 견디는 담대한 것이고 이를 통해서 존재의 공간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 환한 밝힘으로서 심지어 자기 자신도 알게 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안의 철학도 영웅의 철학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존재만을 사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존재가 결국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주제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존재와 사유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존재는 사유의 산물은 아니라는 거죠. 존재 사유가 중요하다. 이야기하면서 불안에서 이제 존재 사유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서 불안이 뭐 중요하긴 하지만
불안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존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존재를 사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는 사유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본질적인 사유가 존재의 사건, 아이거니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존재와 사유라고 하는 또 매우 굵직한 주제를 하이데거가 건드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사유 이야기를 하면서 하이데거가 사람들이 제기했던 세 번째 그런 이제 주제죠. 논리학 문제. 어, 왜 이렇게 전통 논리학을 비판하는가? 그리고 기분에 이렇게 토대를 두고 사유를 전개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형이상학의 문제에 접근하게 되면 정확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그런 학문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논리학과 사유의 본질 문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본 강연에서는 논리학에 따옴표를 쳤습니다. 왜 그랬냐는 거죠. 이 따옴표를 치게 된다는 건 소위 말하는 논리학,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논리학이라고 부른 것은 사유의 본질에 대한 하나의 해석일 따름이라는 거죠. 특히 이제 그리스 사유에서 성취된 존재 경험에 기인해 가지고 이걸 발전시켜 가지고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요. 이것을 철저하게 밀어붙이게 되면 기호 논리학, 형식 논리학을 철저하게 밀어붙이게 되면 기호 논리학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가장 정확한 사유가 가장 엄밀한 사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그작트하다고 해서 슈트랭에 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사유가 엄밀한 사유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밀한 사유를 추구하는 거죠. 정확한 것도 뭐 이렇게 나쁘진 않겠죠. 자, 이 이제 그 논리학적 사유. 이것은 이제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존재자를 계산하는 사유. 이것은 이제 존재자를 주문 가능하고 소비 가능한 형태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그런 이제 논리학으로부터 현대 이런 이제 과학기술 시대에서 사람들이 존재자를 대하는 방식하고 연관된 어떤 사고방식인 것이죠. 계산하고 주문하고 소비하고 이런 이제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 계산적 사유라고 할 수 있겠죠. 논리학은 이거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와 다른 본질적인 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유는 존재자를 계산하는 대신 존재 진리를 위해서 자신을 소모하고 희생하는 사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존재 진리에 내가 희생이 되는 사유를 말하는 거죠. 야, 이거는 도대체 어떤 사유일까요? 자,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역사적 본질을 저 유일한 필연성의 단순성에 넘겨줌으로써 존재의 말거로움에 응답하는 사유. 이게 이제 하이데거가 말하는 본질적인 사유인 거죠. 여기에는 이제 필연성하고 연관이 됩니다. 필연성 이것은 이제 노트 밴디카이트 여기에는 이제 곤궁이라고 하는 공경 여기에 자신을 넘겨줌으로써 이런 필연성의 자신을 넘겨줌으로써 존재의 말거로움에 응답함으로써 자신이 소모되고 희생되는 그러한 사유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이데거가 계산적 사유, 이와 다른 본질적인 사유 이야기를 하면서 존재의 말거로움에 응답하면서 필연성 속에서 희생하고 소모하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때 이 필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필연성이라고 하는 노트 밴디카이트 필연성이 노트가 있죠. 이것은 이제 하이데거가 곤경, 곤궁, 뭐 위기.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제 위기이자 공경이자 이런 것과 연관되니까 희생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자유로운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말만 보면 강제 같은데 이것은 사실은 자유로운 희생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어떤 이제 하나의 처지에 놓여 있는 거냐면, 인간과 모든 존재자가 어떤 일을 겪더라도 존재 진리를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제 필연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본질적인 사유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존재자를 위해서 존재 진리를 보존하려는 일념 속에서 자유 속에서 희생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것은 이제 강요라는 말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지만 외적 강요로부터 벗어난 그런 강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외적 강요에서 벗어나 가지고 인간의 본질을 아낌없이 소모하는 그런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본질적인 사유의 희생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희생 가운데서 내가 희생을 했는데 감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굉장히 이제 이 심오한 어떤 차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본질적인 사유를 또 시원적인 사유라고도 하는데요. 여기로부터 비로소 언어가 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원적인 사유는 존재의 은총에 대한 메아리라는 것입니다. 예. 이 나중말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또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재의 은총에 대한 메아리가 바로 시원적인 사유라는 거죠. 이 존재의 은총 속에서 존재자가 존재한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존재의 은총에 대한 메아리. 이 메아리가 바로 존재의 말 없는 소리에 대한 인간의 대답이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존재의 말 없는 소리 이야기했었죠. 이것이 이제 조음해가지고 불안이라는 기분으로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이제 여기에서는 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이 말 없는 소리에 대한 응답, 메아리가 있다는 거죠. 메아리. 이 응답, 이 메아리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유의 대답이 인간 말의 근원이고 이것이 이제 언어를 또 출현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냥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바로 존재의 은총에 대한 인간의 메아리로서 이 사유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결시키게 되는데요. 모든 사색함, 베덴켄, 뭐 철저한 사유이기도 한 것이죠. 또 그때마다의 감사함, 베당켄, 또 철저한 이 감사 속에서는 시원적으로 존재 진리를 사유하는 그런 어떤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색과 모든 감사 속에서는 시원적으로 존재 진리를 사유하는 어떤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은총을 보존하기 위해서 존재자와 결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 이것이 진정으로 이런 이제 존재자를 위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한다는 건 뭐냐면 존재자를 떠나가지고 존재의 열린 장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것이 바로 이제 희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희생은 존재자가 인간에게 존재의 본 진리를 위해서 힘쓰라고 요구하는 그런 생기의 본질 속에 희생이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은 타산적인 것은 아니에요. 타산적이고 계산하고 이익을 따지는 그런 희생은 아니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기에 이 존재의 사유라고 하는 것은 존재자 속에서 어떠한 발판도 찾지 않는다는 거죠. 하이데거가 이런 사유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본질적인 사유, 시원적인 사유, 그리고 존재의 사유, 존재의 은총에 대한 메아리로서의 사유, 이런 것은 존재자 속에서 어떤 발판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유는 존재의 소리에 순종하면서 이 존재에게서 존재의 진리가 언어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말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와 사유와 언어의 관계가 여기에서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의 사유는 말을 보호하고 그런 진중함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유는 언어를 바르게 사용하려는 그러한 마음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제 존재의 소리에 순종하게 될 때
바른 언어 생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숨죽이며 간직해온 말없음으로부터, 침묵으로부터 이러한 침묵 속에서 환히 밝혀진 영역을 세심하게 해명하면서 사유가의 말함이 발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하이데거의 사유가 아닐까요? 이렇게 이제 분석 철학을 한다든지, 논리 분석을 한다든지, 논리적 추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존재의 말 없는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이렇게 이제 그로부터 해명하면서 말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사유가 하이데거의 사유와 언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사유가 댕커죠, 댕커. 이 댕커의 어떤 이제 그런 그 모습이라면 시인이 있다는 거죠, 시인. 사유가와 또 시인이 있는 거죠. 시인의 부름도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동일한 유래에서 사유가도 나오고 시인도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상이함으로서의 동일함이기 때문에 시지음과 사유함은 가장 순수하게 동일하면서도 그 본질에 있어서 가장 멀리 떨어진 것이죠. 둘 다 이 존재의 말 없는 소리에서 나왔습니다. 근원은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이제 상이한 것으로서의 동일함이기 때문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가는 존재를 말하고 시인은 성스러움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드디어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존재의 본질로부터 말하자면 시지음과 감사함과 사유함이 서로를 지시하면서 구분된다는 것은 열린 물음으로 남아있다. 디텐, 당켄, 댕켄 이 세 가지가 다 이렇게 이제 서로를 지시하면서도 구분된 것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열어두도록 하자. 디텐, 당켄, 댕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없음이 일어나는 본질적인 자리 중 하나가 경악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불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이제 그 경악으로서의 불안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경악 가운데 무의 심년이 인간을 사로잡으면서 조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런 이제 존재의 베일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금 불안과 무와 존재를 바로 이런 이제 그 말없음과 연관해 가지고 이 말없음이 일어나는 본질적인 자리, 말없음이 일어나는 본질적인 이 자리, 이것이 바로 불안이라는 거죠. 이 불안에서 바로 이런 이제 말없음의 이런 언어들이 사유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이제 이 경악이라는 의미에서 이 불안 가운데 무의 심년이 인간을 사로잡으면서 조음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존재의 베일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 속에 존재자의 모든 숙명이 시원적으로 이미 완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불안과 무와 존재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나중말이 마무리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소포클레스의 이제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그 비극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강의가 마무리가 됩니다. 인용한 구절이 이겁니다. 자, 이제는 그만둡시다.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슬픔을 일깨우지 맙시다. 어디서나 생기된 것은 무릇 그 시련의 결단을 자신 안에 간직하기 마련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강의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오늘은 하이데거의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의 나중말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형이상학의 극복이라고 하는 그런 층위에서 이렇게 이제 그 다시 자리매김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에게 제기된 세 가지 물음, 허무주의라는 불안 때문에 행동을 못하게 한다는 것. 논리학을 부정함으로써
정확한 사유가 안 된다는 것.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이렇게 이제 다루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이제 본래적인 사유를 펼쳐 나갔던 그러한 이제 글이 바로 나중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다룬 내용도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